1980년 2007년 9월 26일 전남 신안 한 여성의 시신이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26살 수정이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전날 밤 보낸 문자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 타다가 갇혔다. 해경에 신고 좀. 짧고 절박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 작은 포구에서 4명의 젊은이가 사라졌습니다. 25살 지훈, 23 서연, 26 수정, 25 미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휴가차 신안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선착장으로 향했다는 것. 살아 돌아온 것은 7살 아이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친절 뒤에 숨겨진 아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밝혀낸 작은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7년 9월 25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이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외곽 작은 포구에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귀성객들이 떠난 자리, 바다만이 잔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구에서 온 한 가족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은주, 그리고 7살 아들 시우. 가족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었습니다. 낯선 포구,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남편 민호의 번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기 누나들 있어요. 시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선착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2명의 여성이 보였습니다. 26살 수정과 25살 미나. 배낭을 맨 젊은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은주는 다가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수정은 흔쾌히 건넸습니다. 은주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정과 미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차로 태워드릴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외진 곳에서 여성 둘이 걷기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친절한 할아버지가 배 태워주기로 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포구 분이신데 정말 친절하세요.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이 도와준다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두 여성은 선착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배낭이 흔들렸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때 시우가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배 봐. 시우는 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바다만 보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은 어선 한 척이 선착장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거 들고 있어. 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잠깐 쳐다봤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두 여성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긴 장대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부가 쓰는 도구겠거니. 시우야, 아빠 기다리고 계실 거야. 가자. 시우는 아쉬운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의 차는 광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낯선 번호. 아까 핸드폰을 빌려줬던 수정의 번호였습니다. 은주는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배 타다가 갇혔다. 해경에 신고 좀. 단 18글자. 마침표도 없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여보. 차를 세웠습니다. 민호가 문자를 받습니다. 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신안 포구에서 배 사고 난 것 같아요. 여성 2명이요. 갇혔대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밤바다는 어두웠습니다. 사고 지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07년 9월 26일
한 어부가 그물을 올리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다 위에 무언가 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26살 수정이었습니다. 차가운 시신, 온몸에는 날카로운 자상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지기 전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9월 28일 조류를 따라 떠내려간 또 하나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미나였습니다. 발견 지점은 사건 해역에서 5km 떨어진 곳. 수정과 같은 상처, 같은 사인. 익사. 하지만 물에 빠지기 전 이미 공격당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은주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보낸 문자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을 빌려줬던 일, 차편을 제안했던 일, 거절당했던 일, 친절한 할아버지가 배 태워준다고 했어요. 은주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억지로라도 차에 태웠어야 했다고. 그때 형사가 시우에게 물었습니다. 시우야, 그날 선착장에서 뭘 봤니? 시우는 색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배, 그리고 그 옆에 선 사람. 할아버지요. 반짝이는 거 들고 계셨어요. 반짝이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니? 길쭉하고 끝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 지우는 손으로 갈고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갈고리, 어선에서 쓰는 도구, 그리고 두 시신의 자상 형태와 일치했습니다. 지우야, 그 할아버지 얼굴 기억나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 배는 기억나요. 작았어요. 7살 아이의 증언.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그날부터 신안 포구의 모든 어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많은 배들이 출항과 입항을 반복했습니다. CCTV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은주와 시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 경찰은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한 달 전에도 같은 포구에서 수사팀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포구 관련 신고, 실종 사건, 사고 기록,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07년 8월 17일 대학생 커플 실종 신고. 25살 지훈, 23 서연. 신고자는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랑 여행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마지막 통화가 신안이었어요. 당시 경찰은 가출이나 자발적 실종으로 추정했습니다. 젊은 연인들, 잠시 연락 끊는 경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통화 지점, 신안포구. 실종 전 마지막 문자, 낚시 체험하러 간다. 그리고 지금 수정과 미나가 사라진 곳, 같은 포구였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7년 8월 16일, 지훈과 서연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 교제한 지 6개월. 여름 바다가 보고 싶어 신안을 찾았습니다.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포구를 산책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서연은 목에 낡은 필름 카메라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사진 찍자.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를 찍었습니다. 선착장을 지나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굽은 등, 주름진 얼굴. 하지만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 오셨네. 어디서 오셨어요? 사투리였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노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서울서, 멀리도 오셨구만. 낚시해보셨어요? 내 배로 태워드릴까요? 친절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낚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이 났습니다. 오빠, 해보자. 언제 또 기회 있겠어? 노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채. 어렵지 않아 해. 그냥 경치 보는 것만으로도 좋을 거에. 배는 작았습니다. 1톤짜리 소형 어선, 사각형 선실, 낡은 엔진.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자, 조심히 올라오시게. 노인이 먼저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서연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배실로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러시게, 그러시게.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노인의 배, 노인의 뒷모습, 바다, 수평선, 마지막 사진들이었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폭우가 멀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노인이 낚싯대를 건넸습니다. 한번 해보시게. 지훈이 받아들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작은 배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훈은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배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서연에게 갑작스러웠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노인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지훈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노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이 배 위에서 산 사람, 중심을 잡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갈고리 장대, 쭈꾸미를 잡을 때 쓰는 도구.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갈고리가 내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서연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카메라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배난간을 붙잡고 다시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고리가 또 내려왔습니다. 손등을 찍었습니다. 지훈이 손을 놓았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흘 후, 지훈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난폭우는 넓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기억했습니다. 낚시 체험 하러 간다고 했어요. 근처 포구에. 하지만 그게 어디인지, 누구 배인지는 몰랐습니다. CCTV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계속됐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5일, 친한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부가 그물을 올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신이었습니다. 남성, 부패가 심했습니다. 한 달 이상 바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DNA, 대조 결과, 지훈이었습니다. 타인은 익사. 하지만 온몸에 날카로운 자상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10월 12일, 해경이 암초지대를 수색하던 중 또 다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성, 의류와 소지품으로 신원을 추정했습니다. DNA 확인 결과 서연이었습니다. 부패로 정확한 사인 규명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같은 자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를 타다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누구인가?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지금 2007년 10월 말 수사팀은 두 사건 파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훈 서연 사건, 추정민아 사건, 같은 포구, 같은 수법, 같은 흉기로 추정되는 자상,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연쇄 범죄입니다. 프로파일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배를 소유한 사람,
외지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형사들은 움직였습니다. 지우의 증언, 작은 배, 반짝이는 갈고리. 지난 포구에 등록된 1톤 소형 어선 목록을 뽑았습니다. 총 13척.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척. 추석 당일 정박 위치가 바뀌었던 배. 사각형 선실을 가진 배. 수사팀은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새벽 수사팀이 그 배로 향했습니다. 배는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물안개가 포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1톤 소형 어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선실은 사각형. 시우가 그린 그림과 일치했습니다. 감식반이 먼저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배 구석구석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실 바닥, 난간, 로프, 갈고리 장대, 루미놀 용액을 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번졌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닦아냈지만 지워지지 않는 흔적. 감식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선실 구석, 틈새 기어 있던 것들,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여러 가닥,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카드, 신용카드였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수정. 형사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결정적 물증이었습니다. 배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선착장 근처 작은 판잣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굽은 등, 주름진 얼굴. 누구시의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경찰입니다. 김봉식 씨 맞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 김봉식. 50년간 이 포구에서 어업을 해온 사람. 긴급 체포입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포구 주민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김 씨가 왜 잡혀가는 거냐고. 친절한 사람인데, 조용한 사람인데,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경찰서, 신문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김봉식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굽은 등, 마른 체구.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정, 미나, 지훈, 서연. 4명의 얼굴. 이들을 아십니까? 김봉식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천히, 오래,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봉식의 배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신용카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봉식은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웠다고. 낚시 체험 원하는 관광객들, 섬 주민들. 머리카락이야 묻을 수 있다고. 신용카드는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돌려주려고 했다고. 형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김봉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깜빡했다고.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렸다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9월 25일 오후 어디 있었습니까? 김봉식은 대답했습니다. 배에 있었다고. 그물 손질하고 있었다고.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없었다고. 혼자 있었다고. 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여성이 당신 배를 탔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김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신문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김봉식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다음 날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이민재, 30대 중반, 신안지청 소속. 파일을 펼쳤습니다. 2 사건, 4명의 피해자. 증거는 있었습니다. 2차 사건, 수정과 미나. 배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신용카드. 지우의 목격 증언, 긴급 문자. 하지만 1차 사건은 달랐습니다. 지훈과 서연. 한 달 전 사건.
시신은 발견됐지만 부패가 심했습니다. 물증은 없었습니다. 김봉석의 배와 연결할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김봉식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힘없는 노인이라고, 이른들이라고, 어떻게 건강한 청년들을 해칠 수 있겠느냐고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고. 형사들은 난감했습니다. 실제로 김봉식은 작았습니다. 마른 체구, 구분 등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젊었습니다. 지우는 75cm, 70kg,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노인이 그들을 제압했을까?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수사팀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논리가 약했습니다. 김봉식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이 오면 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인, 체력 부족, 기억력 감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검사 이민재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파일을 뒤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였습니다. 프로파일러 한동수,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연쇄 살인사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민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흘 후 한동수가 신안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범죄자를 보기 전에 범죄 현장을 먼저 보겠다고. 배로 향했습니다. 김봉식의 1톤 어선, 한동수는 천천히 배에 올랐습니다. 발을 디딘 순간 배가 흔들렸습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배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동수는 선실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면 비좁은 공간, 난간도 낮았습니다. 한동수는 갈고리 장대를 들어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끝은 날카롭고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쭈꾸미를 찍어 올리는 도구, 하지만 사람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수는 배 위에서 움직여봤습니다. 몇 걸음 옮길 때마다 배가 기울었습니다. 낚시 경험 없는 사람이라면 서 있기조차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환경 자체가 흉기였습니다. 이른둘 노인? 아니었습니다. 50년을 이 배 위에서 산 전문가였습니다. 파도, 바람, 배의 균형,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반면 피해자들은 이 환경에 무력했습니다. 배 위에서는 힘이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중심을 잡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김봉식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수는 신문실로 향했습니다. 김봉식과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힘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동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50년간 배를 몰았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배 위에서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김봉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배 위에서 최강자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신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환경이 당신 편이었습니다. 김봉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동수는 계속했습니다. 배가 흔들리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당신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갈고리를 들 수 있습니다. 내리칠 수 있습니다. 김봉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동수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4명의 얼굴. 이들은 당신을 믿었습니다. 친절한 할아버지라고. 당신은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김봉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했다고. 자신이 했다고. 4명 모두 자신이 죽였다고. 신문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백. 하지만 김봉식은 끝까지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외로웠다고. 친절하게 대했다고. 한동수는 물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김봉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만지려고 했을 뿐이라고. 가슴 한번 만져보려 했을 뿐이라고. 그게 무슨 큰 죄냐고. 신문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동수는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동기, 뒤틀린 성적 욕구였습니다. 72 노인,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50년간 바다와 배뿐이었습니다. 고립, 왜곡, 그리고 범죄, 외지에서 온 젊은 여성들, 아무도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 김봉식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봉식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8월이었다고, 젊은 커플이 왔다고, 배에 태웠다고, 바다로 나갔다고, 그리고 여자에게 손을 뻗었다고, 남자가 소리쳤다고, 밀쳤다고, 그래서 갈고리를 들었다고.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갈고리로 뭘 했습니까? 김봉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찍었다고. 몇 번이나 찍었다고. 배에 다시 오르려고 하길래 계속 찍었다고. 신문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는 기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은? 김봉식은 한 달 후라고 했습니다. 추석 연휴, 여성 2명이 왔다고, 젊고 예뻤다고, 또 배에 태웠다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손을 뻗었고, 비명을 질렀고, 갈고리를 들었다고. 한동수가 물었습니다. 왜 또 했습니까? 한 번으로 멈출 수 없었습니까? 김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웠다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했다고. 형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내 명예 생명, 23에서 26, 미래가 있던 청춘들, 김봉식에게는 그저 대상이었습니다. 한동수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김봉식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다에 빠뜨렸다고, 파도가 알아서 데려갔다고, 배는 깨끗이 닦았다고, 물로, 솔로, 혈흔도 지웠다고, 완벽하게.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루미놀 반응, 닦아도 남는 흔적. 김봉식의 배는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한동수는 또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줬습니까? 김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쭈꾸미를 대접했다고, 친절하게 대했다고,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한동수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부검, 보고서, 수정과 미나의 위장 내용물. 쭈꾸미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위장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절에 가면 마지막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한동수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봉식은 보고서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동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쭈꾸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김봉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김봉식은 4명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실수였다고, 본능이었다고. 하지만 증거들은 달랐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외진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갈고리를 준비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또 했습니다.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검사 이민재는 기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차 사건은 명확했습니다. 물증, 목격자, 자백, 시신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사건은 달랐습니다. 지훈과 서연, 시신은 발견됐지만 한 달 후였습니다. 부패가 심했습니다. 김봉식의 배와 직접 연결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자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번복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압박하면 자백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김봉식과 지훈 서연을 연결하는 무언가. 이민재는 밤을 새웠습니다. 파일을 다시 뒤졌습니다.
실종 당시의 기록, 지훈 어머니의 진술, 마지막 통화 내용, 민박집 주인 증언,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증언, 낡은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는 증언, 카메라. 만약 그 카메라를 찾는다면, 만약 그 안에 사진이 남아있다면, 김봉식의 배가 찍혀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서연과 함께 2달 전에 찾을 수 있을까?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바다는 넓었습니다. 조류는 빨랐습니다. 이미 멀리 떠내려갔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에 요청했습니다. 수중 수색, 해당 해역 집중 조사. 해경은 움직였습니다. 일주일간 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이민재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근 어선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업 중 혹시 카메라 같은 물건 발견하면 연락달라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포구마다 붙였습니다. 사례금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추워졌습니다. 바다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김봉식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2차 사건 기소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1차 사건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자백이 번복되면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검찰청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 수척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의 카메라를 찾아달라고, 마지막 사진이라도 보고 싶다고, 어떤 풍경을 봤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이민재는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까지 찾아보겠다고. 서연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둡고 넓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카메라. 하지만 찾을 수 있을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08년 1월, 2달 남았습니다. 검사 이민재는 1차 사건 입증에 매달렸습니다.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실종 신고 당시 녹음 파일, 지훈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남긴 통화 내용, 그리고 119 신고 녹음, 수정이 같았다는 문자를 받고 은주가 신고했던 녹음. 이민재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배경 소음, 엔진 소리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들렸습니다. 둔탁한 엔진음. 이민재는 음향 전문가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소음 제거, 주파수 분석 요청. 일주일 후 결과가 왔습니다. 특정 엔진의 고유 주파수였습니다. 오래된 소형 어선용 엔진, 국산 모델, 1980년대 제작. 이민재는 해경에 요청했습니다. 김봉식 어선의 엔진 소리를 녹음해달라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거리에서. 해경이 움직였습니다. 김봉식의 배를 띄웠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녹음했습니다. 파일을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분석 결과, 일치율 92%, 거의 같은 엔진이었습니다. 이민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직접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황 증거였습니다. 김봉식의 배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 서연의 카메라. 그것만 찾으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바다는 아무것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11월 28일, 신안 앞바다. 한 척의 바지락 쌍끌이 배가 조업 중이었습니다. 두 척이 그물을 끌었습니다. 바닥을 흘렀습니다. 바지락, 조개, 해산물. 하지만 가끔 쓰레기도 걸렸습니다. 그물을 올렸습니다. 무언가 묵직했습니다. 갯벌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선원이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바지락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딱딱한 물체였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낡았습니다. 필름 카메라. 오래된 모델. 선원은 기억했습니다. 포구에 붙어 있던 전단지. 카메라를 찾는다는 내용. 사례금이 있다는 내용. 선원은 즉시 연락했습니다. 이민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즉시 출동했습니다. 배로 달려갔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렌즈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연. 서연의 카메라였습니다. 이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울로 보냈습니다. 국과수 사진 복원 전문가에게. 필름이 물에 젖었습니다. 석 달간 바닷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원 가능할까? 전문가는 신중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민재는 기다렸습니다. 재판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2차 사건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카메라에 있었습니다. 12월 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국과수였습니다. 복원 성공했다고, 일부 사진이 살아났다고. 이민재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과수 지하 연구실, 어두운 방, 붉은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 물에 번졌지만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바다였습니다.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포구였습니다.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 배였습니다. 작은 어선, 사각형 선실, 낡은 페인트. 김봉식의 배였습니다. 이민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네 번째 사진, 배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뒷모습, 굽은 등,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긴 장대, 끝이 구부러진 갈고리. 김봉식이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출항 직전, 범인의 배, 범인의 모습,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민재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석 달, 바다가 품고 있었던 진실, 이제 토해냈습니다. 이민재는 서연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았다고, 딸의 카메라를 찾았다고. 다음 날, 서연 아버지가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이민재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복원된 사진들, 서연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 서연 아버지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다, 포구, 배, 딸이 이것을 봤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사진을 찍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이민재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서연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딸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는 완성됐습니다. 1차 사건, 지훈과 서연, 카메라 사진, 엔진 소리 분석, 김봉식의 자백, 시신 발견, 모두 갖춰졌습니다. 2차 사건, 수정과 미나, 어선 내 머리카락, 신용카드, 지우의 목격 증언, 긴급 문자, 시신 발견, 김봉식의 자백, 완벽했습니다. 4명 모두 입증 가능했습니다. 이민재는 최종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살인죄, 4건,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72 노인, 하지만 4명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책감 없이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첫 공판 날짜, 김봉식은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검사 이민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엔진 소리 분석 결과, 머리카락 DNA, 신용카드, 지우의 증언, 부검 보고서, 하나하나 빈틈없이 방 청석에는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어머니, 서연 아버지, 수정 부모, 미나 가족, 그리고 은주와 시우, 7살 아이, 용기 있게 증언했던 아이,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판단력이 흐렸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반성도 없었습니다. 심신미약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2008년 4월 1심 선고 사형. 김봉식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인 것인지 체념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소했습니다. 2심도 사형, 3심도 사형. 2010년 대법원 최종 확정 사형. 대한민국 최고령 사형수 74. 김봉식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2010년 6월 대법원 사형 확정. 김봉식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74. 사형수 복도 끝. 독방. 더 이상 바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았습니다. 50년을 바다와 함께 살았던 남자. 이제 콘크리트 벽만 바라봤습니다. 교도관들은 말했습니다. 김봉식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가끔 중얼거렸다고. 운이 나빠서 그랬다고. 재수가 없었다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잡혔다는 사실만 억울해했습니다. 내 명예 생명. 23 서연, 25 지훈, 26 수정, 25 미나.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봉식에게 그들은 그저 대상이었습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리고 제거해야 할. 법원 판결문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4명의 생명을 빼앗았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믿고 따랐으나 배신당했다. 피고인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사형, 최고령, 사형수. 대한민국 형사사건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훈 어머니는 법정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아버지는 복원된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찍은 풍경, 바다. 그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고. 수정과 미나의 가족들은 포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곳, 꽃을 놓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그리고 은주. 그날 차편을 제안했던 여성. 수정과 미나를 만났던 여성. 문자를 받고 신고했던 여성. 그는 오랫동안 자책했습니다.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억지로라도 차에 태웠어야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신고했고, 증언했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줬다고. 그리고 시우, 7살 아이. 용기 있게 증언했던 아이. 그는 자랑스러운 증인이었습니다. 작은 기억, 반짝이는 갈고리, 작은 배. 그 기억이 사건을 풀었습니다. 시우는 자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여전히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에.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정의를 만들었다는 것을. 검사 이민재는 다른 사건들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건. 바다가 토해낸 진실. 프로파일러 한동수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하다고. 환경이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친절이 가면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작은 증언도 중요하다고. 7살 아이의 기억. 한 통의 문자. 바다, 속 카메라. 작은 것들이 모여 진실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들. 첫째, 외딴 환경의 위험성. 아무도 없는 바다.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공간. 그곳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친절의 이면.
가장 친절한 얼굴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셋째, 작은 관심의 힘. 은주의 차편 제안, 치우의 관찰, 문자 한 통에 대한 신고. 작은 것들이 생명을 구하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 수사. 이민재 검사의 집념, 석 달간 카메라를 찾았던 노력, 끝까지 증거를 찾았던 의지. 그것이 정의를 완성했습니다. 2007년 가을, 신안의 작은 포구에서 시작된 사건. 4명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 그리고 그것을 밝혀낸 사람들. 김봉식은 교도소에서 늙어갔습니다. 집행을 기다리며. 하지만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잔잔하게 일렁입니다. 관광객들이 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배를 탑니다. 하지만 이제 조심합니다.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며 포구 한쪽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뒀습니다. 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서연, 김지훈, 박수정, 이민아. 잊지 않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다 냄새가 납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친절에 가면 뒤에 숨겨진 아기를, 작은 용기가 만든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헌신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을 향한 끈기와 작은 관심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무게를 일깨워줍니다. 세상에 빛이 닿지 않았던 기록들, 그리고 그 시간을 홀로 견뎌낸 사람들의 헌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그날 이유는 앞으로도 세상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묻혀버린 진실과 그날의 교훈을 더 멀리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